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4월 물가 지수를 보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결코 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난주 목요일 금통위와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동시에 열렸는데 그 이후에 금리 상승발 민간 부채, 부도설 위기가 해외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4월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E 지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강단 캐스터께서 네. 내년에 미국에 정확히 얘기하면 내년 회계연도죠. 예산안 얘기하면서 증세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증세안 얘기하니까 가장 이렇게 당혹스럽고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들이고 그럽니다는 전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래서 네. 방송에서는 그동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난 주말에 일제히 수모를 겪은 것이 사실 지난 방송가에서 미국 방송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아무래도 말이 많았던 국민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증세안과 함께 각종 대통령 이렇게 집권 시절에 조세를 회피한 이런 지역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그 수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창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4년 후에 재임을 하기에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코인 가격이 지난 주말에 가장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최저치 임박하게 떨어졌습니다. 한때 이게 74센트까지 가다가 29센트로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조금 올라서 한 30센트죠. 네. 그래서 지금 3센트로 나오네요. 최고치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머스크의 수모다. 그리고 1, 4분기에는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사실 테슬라의 실적이 받쳐졌습니다는 2, 4분기에는 도지코인 가지고 테슬라의 그 실적을 잡으려고 이런 의도가 수포로 돌아온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 주식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전 캐스터께서는 돈나무라 그래요? 네, 캐시우드요. 캐시우드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상품에 있어서 마진컬이 걸린 문제,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러한 보유 종목을 올려놓고 파는 이런 사람들이 수모를 겪은 것도 국내에 이렇게 국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방송가에서 이렇게 얘기됐던 이런 뒷얘기 같은 경우는 시청자의 판단에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심이 됐던 것이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4.2%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통화 정책가 자타가 되는 PCE 물가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다 높게 나왔죠. 네. 그래서 PCE 전년 동업이 3.6%, 2008년 이후에 지그치고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시되는 PCE, 근원 PCE도 3.1%에서 92년 대비해서 최고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실 7월 초에 발표되는 이렇게 6월 그러니까 7월 말에 이렇게 해서 발표되는 5월 물가 수준입니다. 한번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PCE 물가가 3월에 2.3%입니다. 4월에는 3% 진입했죠. 이번에 발표됐던 겁니다. 네. 한 달 후에 발표하니까 5월이 이제 5월 말 7월 초에 발표하는데요. 4%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5월은 분명히 4% 진입합니다. 작년에 물가가 0.1%에서 가장 낮게 됐기 때문에 네. 전년 동안 어떻든 간에 지금 추세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4% 진입한다. 이렇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보시겠고요. PCE가 3월 2%, 4월 3%, 4월 4%대, 5월 4%대. 그다음에 근원 PCE 물가는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8%, 이번에 발표된 게 3.1%죠. 네. 그리고 4월에도 4%대 진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플레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이라는 의미도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페드의 양대 목표가 물가와 고용 지표다 보니까 4월 달에 고용 지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마 언론을 통해서는 금요일 저녁 때쯤 많이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5월 신규 고용과 실업률 결과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이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PCE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지난주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 금요일 시장에서도 그랬고 3대 지수가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일단은 3대 지수가 이렇게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끝난 네. 뉴욕 증시에서 오르긴 했습니다는 상승폭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우리가 상승폭이 작은데 여러 가지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밑에 그 자막에 나옵니다는 상승폭 자체는 거의 플랫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의미는 없다. 그러나 3대 지수는 올랐다. 왜 이렇게 물가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3대 지수가 올랐을까 하는 측면은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바로 직전에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 4.2%가 워낙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 3.1%는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게 인플레 우려가 지속됐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적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는 월가에서 보더라도 테이퍼링은 경제 정상화 단계다. 많은 사람이 증시 악재다 하지만 경제 정상화 단계다. 마약인데 금융 완화를 지속될 때에는 마약이 아주 취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엄폐한 행동을 하면 최근에 모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업을 내놓게 되거든요. 내놓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모 기업이라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유업이 되는 거죠. 아, 일탈행위들이 이렇게 주육 닿다 보니까 네. 자기 자신의 이익,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뭐에도 코로나 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쪽이 또 친척과 관련해서 마약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이 기업이 일구다 보니까 자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매각하는 남양유업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당신네들은 나가시오 하는 이쪽에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이 일탈 행위를 하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약의 통화정책에서 마약에 치여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이런 꼴이 된다. 그러면 경제에서 쫓겨나는 꼴은 위기 상황이 또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미국도 테이퍼링은 증시의 악재다. 많은 전문가들이 증시의 악재다 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물가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수능적으로 역행적이 아니라 수능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런 경제 정상화 과정, 경제 정책 실무경제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성장주에서 대형 기술주를 개개인 추천하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오히려 경제 정상화에 대해서 수능적으로 보면 경기 민감주가 좋지 않느냐, 다우지수.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다우지수가 10.7% 올랐고 나스닥 속 성장주가 하는 성장주 추천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2.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5배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코리안 한국 시장 주식보다도 굉장히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5배 이상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페드 입장에서는 평균 물가제 목표를 취하죠. 그래서 지금의 PCE 물가 3.1%는 미국의 타겟팅 레이트 2%보다 월등히 벗어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PCE 물가 수준이 2% 미치기 때문에 3% 정도는 용인하겠다. 언제까지? 아마 기저효과가 많은 7월 달까지, 8월 달에 발표되겠죠. 네.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지켜보지 않겠느냐. 근거는 평균 물가제의 작년 9월 달에 페드 회의에서 결정된 평균 물가제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타겟 레이트 2%를 벗어나면 자 그때부터는 평균으로도 2%를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에 많은 통화정책 강구할 때 이때는 과연 페드가 어떤 입장을 그때는 이제 페드가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렇게 제롬 파월이라든가 연준 인사들이 잭슨홀 미팅에 참여하는데요. 어떤 쪽으로 통화정책 모색할까 하는 측면이 시기적으로 그때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4월 CPI 상승률 발표 이후에 거세게 불었던 인플레 논쟁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플레가 실제로 와 있다라는 쪽으로 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인플레를 수능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인플레가 나왔을 때는 거역적이다. 거역적인 금융 완화를 지속된다. 이런 입장이었었고 이제는 수능적이다. 테이퍼링 수능 거니까 인플레도 수용하는 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의 CNBC라든가 방송을 직접 이렇게 보면 인플레 문제는 국민들한테 조사하는 거 보면 인플레는 내 몸 안에 느껴고 있다 하는 이 측면으로 아마 방송의 인터뷰의 대담자들이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2월 달 물가가 발표했던 3월 달부터였었죠. 그래서 인플레 문제, 국채금리 상승하는 문제가 이렇게 지난 2월 달 발표는 물가지금 3월 달에 했습니다는 이때부터인데요. 이때는 파월 의장도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그 다음에 금융 완화는 시장의 인플레 논의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었었죠. 아마 다음 달이죠. 6월 15일서부터 16일까지는 페드 회의에서 이렇게 이것이 유지하겠느냐 하는 측면이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당신네들인 페드라든가 이런 측면 너무 물가에 대해서 안이하게 이렇게 너무 그 신중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석학계에 해당되는 서머스라든가 케너스 로커프겨스라든가 블랑시어라든가 퍼거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이제 인플레 문제를 해서 인플레 문제가 3월부터 진행됐었는데요. 지금 인플레 문제 진행해서 지금 문제 3월 초니까 6월 초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3개월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가 믿었습니까? 아마 지금의 3개월 진전 상황으로 보면 사실 파월이 인플레 일시적 현상이다. 금리 인하는 지속하겠다. 이 입장이 많이 퇴조하고 인플레 문제를 제기했던 서머스라든가 케너스 로프그에서 블랑시로 이런 사람들의 인플레 우려가 더 이렇게 3개월 만에 더 크게 진전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 우리 전지현 앵커께서 지난 3월서부터 5월 말까지 네. 이렇게 이 방송을 하면서 인플레, 국채금리 이 언급한 횟수를 보면 사실 파월이라든가 페드의 인사보다도 오히려 인플레 문제를 불거했던 이 사람들의 시각이 더 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선 네. 다 이렇게 아시겠죠? 대부분 다 방송 진행이 주제가 인플레, 그다음에 국채금리 상승, 테이퍼링 이런 측면을 얘기했던 이 측면에서 볼 때 3월에 비해서는 6월 이렇게 가까워 되는데요. 이때에는 사실 금리 문제, 인플레 문제, 테이퍼링 문제, 금융 완화 이렇게 가능성 줄어들어 이런 문제가 방송에서 언어 횟수가 많이 나온 거로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는 인플레가 와닿다. 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역행적이다. 금융 완화 지속된다. 하더만 인플레 순응이다.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도 순응한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인플레는 경기 정상화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폭이 한꺼번에 세게 가져가지 않을 때는 증시는 악재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상황이 그만큼 변했다 보니까 자 금리 올라가, 대형 기술주 할인율 올라가, 미래 잠재 가치 떨어져, 나스닥 성장주, 대형 기술주는 성장주로 구별하는 시각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가치주도 성장주가 되죠. 이렇게 기업이 성장할 때는. 네. 그래서 이 주자도 이렇게 하워드 막스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유수의 그렇게 CEO 회장께서도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별하지 말라. 또 미개 월가에서도 그런 분위기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성장주 이렇게 보다는 대형 기술주들을 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방향만 바꿔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인플레나 테이퍼링을 많이 언급을 했던 만큼 어조지수를 살펴봤을 때 인플레가 좀 피부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는 점을 확인해 봤고요. 이번 주말이죠. 이제는 5월 신규 고용과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될 텐데 이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4월 달에 고용 쇼크라 하는 네.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이렇게 변화가 일으킨 것이 노동시장의 구조, 노동자의 예. 구조 변화거든요. 이것이 얼마큼 개선되느냐 하는 측면을 사실 5월 달에 5월 고용 통계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는 4월 달에 고용 통계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측면을 먼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뉴노멀, 뉴 앱노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분석하는 시각은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통화정책이라든가 방향을 얘기할 때 상당히 잘못 읽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인슐레이션 전환해서 종전의 모든 경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잭 윌시 방식의 이 효율성을 중시하라. 아웃소싱이지 않습니까? 핵심만 남겨도 다 남은 아웃소싱이죠. 글로벌 추세에서 미국의 본사만 가장 핵심적인 기업만 둬.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높은 게 다른데 전부 글로벌해. 이게 이제 사실은 코로나 직전까지 세계 경제에서 그다음에 각 기업이라든가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내가 현대자동차 반도체 요만한 거 하나만 이렇게 모자르더라도 현대자동차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기업의 환경에서 이제는 자 모든가 붙여 아웃소싱보다는 인소싱 모두가 효율성 여부 반도체 하나 가지고 현대자동차를 못 만드는데 사실 다 붙여 그래서 그리고 글로벌보다는 리쇼링 다 들어와 이런 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굵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전보다 경제 패턴이 다른 상태에서 과거에 이런 변화를 하지 않고 과거에 금융위기 때는 이랬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럴 겁니다. 자, 금융위기 때는 테이퍼링 문제가 4년 만에 검토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테이퍼링 문제 얘기되지만 4년 후에 있을 겁니다. 무슨 유튜브의 방송에 은행에서 나와서 인기 있는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환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맞았던 뭐 성장률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 이런 구조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 4월 고용 통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시청자 여러분, 자 신규 출원 전국 가수가 경제 성장률을 보면 자 성장 여러분 4월달에 대체로 월간 성장 물론 이제 분기별 성장률입니다는 그 성장률은 분기별 단기적인 경기 성장의 에디드 밸류라는 단기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분기 성장률, 분기마다 발표되는 성장률을 일종의 에이전시, 대리인격으로 그렇게 본다면 4월 달에 성장률, 부가가치 총합 같은 경우에는 한 10% 나오는데요. 고용 문제는 그래서 10% 나오면 신규 실업 전국 건수가 100만 건 이상, 일베에서 200만 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 신규 실업이 200만 건이니까 실업률이 5.5% 밑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전망은 자 실제 결과치는 안 나왔죠. 신규 실업 전국 건수가 26만 6천 건, 4분의 1로 됐고요. 그다음에 실업자 수는 실업률은 오히려 거꾸로 5.5%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200만을 까질 때 5.5%입니다. 100만을 하면 자 6.1%에서 5.8%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6.1%로 나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고용의 부진하다, 경기가 아직도 불진합니다, 금융 완화가 지속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시도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상 건수 4월 달에 100만 건 해당된 것이 26만 6천 건으로 된 것은 결국 전문직과 그다음에 하위 계층과 지금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2022년 예산을 할 때 중산층을 보건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중산층이 무너져 있는 게 코로나 문제 때 K자형 경제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직 보겠어요. 전문직 화랑이죠. 화랑인데 자 인력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을 받은 사람 미스매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실 신규 고용 창출 건수가 늘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중산층은 무너졌으니까 중하계층 보겠습니다. 지원금을 너무 많이 줬죠. 증금을 많이 맞추니까 이러한 중하계층들이 얘기하는 범용 표준화된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AI 쪽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뭐 먹을 거 충분한데 왜 굳이 내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느냐 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 한편에서는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원금 때문에 일자리는 필요한데 안 해? 그러면 AI로 전부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채용 건수가 안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건수가 당초 100만 건에서 사실은 이렇게 26만 6천 건으로 이렇게 창다. 이번 5월 달은 좀 이렇게 개선되겠죠. 근데 개선되는데 관건은 100만 건 이상 개선되지 아니냐. 지금 상태에서는 100만 건 이상 개선되지는 못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선되죠.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다시 개선하고 그러니까 뭐 지원금을 좀 축소한다든가 이런 유인을 제공하죠. 자,
중하위계층들은 지원금 계속 받으려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면 그게 축소되겠죠?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업률 상승 원인이 밑에 경제활동 인구에 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 중에 일자리를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실업자도 26만 6천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뭐 한상준 논설위원이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어떠냐? 딱 해서 일자리 들어갈 때는 임금을 뭐냐? 높은 쪽으로 원하죠. 근데 훈련은 돼 있지 않죠. 그러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증가했는데 자, 일자리는 미스매치 때문에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분자에 잡히는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실업자 건 26만 6천 건으로 증가했다는 얘기. 그래서 나머지 그 실업률이 6점에서 6.1% 올라간 배경이다. 이것이 개선되느냐 여부, 개선되지만 사실 머틀렉이라든가 미스매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올 정도로 개선되겠느냐 쉽진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5월달 고용통계에서 보실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이죠.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연준회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번 주 미국 증시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도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6월 15일서부터 16일 양일간 네. 걸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6월달 회의는요. 통화정책,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문제, 인플레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라든가 페드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의 기자회견이라든가 그리고 6월 달에는 경기 전망까지 있거든요. 그런 걸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페드 회의에서 이렇게 회의 직전에 6월 달 페드 수정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3월 달에서 보면 6.4% 전망인데 이것이 6.5% 이상 끌어올리느냐 하는 이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전망 페드 회의에서는 실제로 페드 회의에서는 어떠냐 하면 두 가지 측면. 그동안 파월 의장이든가 페드 인사들이 얘기했던 인플레가 과연 일시적이냐, 여기에 대한 뉘앙스가 바뀌느냐 한 문제. 상당히 전형적으로 바뀔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버틀렉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는 고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단순히 버틀렉과 미스매치 현상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용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4년 금융화를 계속할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 버틀렉 미스매치는 일반적 금리를 금융 완화해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의 구조 문제니까 일반적 보편적 정책까지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요 파인 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없이 계속해서 고용 창출 목표가 되지 않았다 해서 계속해서 통화 정책이 간장하고 계속 금융 완화가 2024년까지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의 입장 변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무엇보다도 자, 파월 의장의 입장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파월 의장이 지금 교체 문제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금통위 회의가 끝났을 때 우리 기자들이 어떠냐? 한국 기자들입니다. 네. 한국 기자들이 저도 2014년 3월 달 앨런이 처음으로 페드 회의가 취임하고 나서 페드 회의가 2014년 3월 달에 열렸거든요. 그때도 상당 기간이냐, 당분간이냐, 상당 기간에서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인데요. 지난 목요일에 이렇게 그 기자회견 끝나고 국내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때 재판이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이 들 만큼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이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플레 일시적은 넣으면 당신은 언제냐? 이게 일시적이라는 문제는 언제냐? 당분간이냐? 상당 기간이냐? 상당 기간 아니겠죠? 이런 문제에서 아마 이런 쪽이 너무 많이 끌고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서는 테이퍼링에서 전향적 입장을 얘기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출구 전략의 바로 직전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벌써 나오는데요. 이런 쪽을 이렇게 주목해서 6월 15일 날 이렇게 양일간 있는 페드 회의를 좀 주목하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죠. 지난주 목요일 날 금통위가 끝난 이후에도 논쟁이 심해져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한국은행이 내놓았던 경제 전망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 앞뒤가 많지 않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이 불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건 맨 처음에 돈 공급하는 걸 줄인다 하는 것이 테이퍼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테이퍼링하고 대체제표 조정을 해서 돈을 환수하는 출구 전략을 가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느닷없이 5월달 금통이 되어서 지금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그만큼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하반기의 통화정책이라는 건 금리라는 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경제 밑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밑그림부터. 자, 성장률. 2월달 전망치 3%에서 5월달 전망 4%입니다. 5월달 전망이니까 만약에 된 게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네. 전망치 낸 게. 자, 여기서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는 1.3%에서 1.8%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한은법 개정 1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거든요. 많이들 얘기했는데 지금 여전히 사실 고용 창출 목표는 한국에서 집어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안정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플레 타겟팅이 2%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망치 나오면 왜 1.8%인데 바로 기준금리 인상 문제가 나옵니까? 한은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 전망과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미스매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사실상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자 페드식 평균 물론 페드를 다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는 페드식 물가 평균 목표제 자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베이스가 상당히 하다 보면 들쑥날쑥하지 않느냐 그러면 페드의 평균 물가제를 도입한다면 사실 지금 타겟 레이트 우리가 물가가 목표에서는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미국은 더 지금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 전부 3.1%, 3.8% 전부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전망치를 본다면 아직도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왜 평균 물가제 하더라도 저기 금리 인상이 논의될 땐 거냐? 바로 그런 측면의 캐션을 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자 금리 인상은 미국보다 먼저 단행할 수 없다 하는 쪽에 얘기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근데 경제 효과를 보면 자 앞서 인플레 문제와 함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5%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까 한은법 할께서 개정 문제 전망할 때 4%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연간 수치이기 때문에 통계 방식 차이가 없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런데 금리 인상 문제가 바로 불거될까 하는 측면에서 해외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이게 앞서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의 논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이주열 한인 총재 발언 하나하나에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던 상당 기간과 그리고 불균형 해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이상에 연합뉴스인가요? 네. 상당 기간 그다음에 당분간 이거 가지고 문구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해서 과거의 통화정책에서 이렇게 보면 자 한국이 지금 이렇게 문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 정도로 금융과 실물의 사이드가 잘 맞아 들어가느냐 그리고 사실 통화정책의 수장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 대통령도 있고 기재부도 있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이런 논의가 될 수가 있으면 모르더라도 사실 이 총재 발언 이후에 이주열 총재님께서도 저희들이 한국에 내 있을 때 신중한 얘기를 한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저렇게 이게 인플레 논쟁이 불 만큼 그렇게 이렇게 그런 후폭풍은 생각하지는 못하셨느냐 개인적 생각입니다.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상당히 물론 금리 인상 시기를 추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상당 기간 요 영어가 통화정책에서 처음 나왔던 때가 뭐냐? 때가 2014년 3월달 앞서 말씀드린 같이 앨런 의장이 페드 역사상 처음으로 페드 여성 의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회의가 2013년 3월달입니다. 그때 2014년 3월달에 2월달에 사실 제닛 앨런 의장이 여성으로서 되다 보니까 이건 나비스다 초보자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니까 어떤 사람 방송 진행자가 이렇게 지난번에 고용통계와 관련해서 인플레 발언하다 보니까 아이고 본인 자신이 방송 진행하면서 앨런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런 사인데요. 이때의 나비스의 실수지만 지난 4년 동안 2018년까지 제롬 파월의 명기까지 통화정책 역사상 앨런 의장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를 줬습니다. 미국에서 A 플러스는 주지 않습니다. A를 줬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기자로부터 집중적이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자, 당신 지금 상당 기간이 얘기했는데 상당 기간 뭘자 학술적으로 일단 정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이야기 나와서 한 6개월 정도로 봐야 된다 하는 앨런의 의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분간이라 한다면 6개월보다 짧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이 5월 금통이다. 5월 금통이다. 그러면 6개월보다 짧다면 10월에서 11월 인상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0월, 11월 인상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은 발언과 문구에 지나치게 될 만큼 사실 한국의 이재율 총재께서 하는 총재께서 그만큼 이렇게 시장에 영향력이 있까? 그다음에 말 한마디 자체가 그렇게 미국처럼 민감하게 반응할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신흥국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권입니다. 이재율 총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이후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 신흥국은 경제권입니다. 경제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수권자, 그다음에 라인 계층에 이렇게 한국은행은 스텝의 계층에 해당된다면 기재부라든가 이런 측면 라인 계층에 해당되거든요. 라인 계층의 힘이 크다. 물론 최근에서는 청와대 힘이 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하는 총재께서도 불균형 문제, 지금 불균형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죠. 그다음에 자산분의 거품 문제죠. 과거에 2018년 요 불균형 문제가 나올 때가 2018년 실말, 이때 김현미 이분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때는 부동산 과열이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2018년 11월 말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느닷없이 올리니까 이게 불균형 문제 해소다 하다 보니까 실무 경기가 침체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불균형이 따라서 가계부채 위험 도달 이렇게 하는데요. 자, 지금은 이미 가계부채가 위험수에 도달한 겁니다. 네. 위험수위가 도달할 땐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떠냐? 가장 취약계층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전앵커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위험수위가 도달한 상태에서는 이게 통화정책을 강구할 때 중요해야 되는 게 위험수위가 도달할 때 그때 금리를 가계부채를 잡겠다 해서 금리를 올리면 영끌 빚끌한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는. 그리고 가계부채를 닫겠다, 대불균형을 닫겠다, 금리 인상에 그러면 영끌 빚끌한 젊은 세대로부터 경착륙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자,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불균형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도덕적 설득, 테이퍼링, 기준금리 이런 순서를 해서 가계부채 대불균형 문제가 될 정도로 이미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경착륙이 아니라 썸트랜딩 이렇게 해서 연착륙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곧바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문제는 사실 해외에서는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금리발 민간부채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한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27일 날 금통위가 있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있었죠. 동시에 있었죠. 네.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거라서 빨리 줄이겠습니다. 국가전략 재정전략의 기본 골격은 팽창제작, 빈대서 쓰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이 되면 세수가 증대된다 하는 측면에서 자, 팽창재정은 지금 상태에서는 증세는 지금까지 쭉 추진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서부터 쭉 추진했으니까 이제 적자국채, 세대 간 후손 세대 전가시키는 적자국채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금리를 올리는 거죠. 시장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는 일부 시각대로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올려. 그다음에 재정 사이드에서는 적자국채, 적자국채에서 시장금리 올려.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하고 시장금리 올려. 그러면 비트에 엉뚱한 젊은이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쪽에 아까 제목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지르면 시장금리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는 입장에서도 이 시장금리가 에스컬레이트, 상승 효과가 되지 않게 해서는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팽창제 경기회복이 되냐? 안 됩니다. 우리는 구축 효과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케인즈연의 재정 승수에 보면 정부의 지출 보면 약 3배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개방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재정 팽창, 빚내서 재정 팽창하더라도 아마 세수 증대 효과 거의 없을 겁니다. 경기 부양 재정 승수가 1.1 정도, 한국의 추정보면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고 재정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통화정책, 재정정책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자국채 발행하는 재정 팽창 문제도 기재부라든가 경호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나아졌는데 그 상황을 반영해서 그 상황을 해서 정책도 재정정책도 통화정책도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나서드는데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둬서 공약을 내놓더라도 꼭 공약을 내놓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이퍼링 시기가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금리 상승과 민간 부채 위기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